테슬라와 엔비디아, 국내에서 기업들의 최대 보유 종목이죠. 그런데 미국의 첫 대선 TV 토론 이후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이 완전히 역전됐다고 합니다. 또 이런 가운데 미국의 기가 막힌 달러 정책으로 한중일 이 아시아 세 개국 통화가 일제히 휘청거리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모두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들에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 미리 진단해 드렸지만 미국의 첫 대선 TV 토론이 끝난 이후에 두 기업의 주가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아닙니까? 네, 오늘 그 배경 화면부터 좀 예. 여기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활짝 웃네요. 옆에 아서 래퍼는 재무장관으로 거론되는 아서 래퍼도 웃으신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어둡네요. 앨런 대통령은 우리 김희재 A대가 이게 좀 오늘 잘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예. 표정이 좀 중립적이죠. 근데 트럼프 때는 재무장관으로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너무 그 김희재 AD께서 너무 이게 장면을 잘 잡아가지고 오늘 방송 내용을 요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은 그 트럼프 이후에 압승 이후에 국제시장이 그 트럼프 텐트럼 현상 때문에 좀 국제시장이 요동됐죠. 근데 트럼프의 교체론이 있는 예. 사실 파월 의장은 지구 건너편에 유럽에 가서 사실 테이퍼 텐트럼에 대해서 디스인플레 발언으로 국제시장이 안정이 돼서 오늘 그 3대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하더라도 어떤 증시라든가 국제시장보다는 개별 종목에서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렇게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의 주가 명암이 갈린 것이 가장 화제가 됐었죠. 그 내용은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고 난 이후에 영향 분석할 때 자막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트럼프 표방했던 머스크가 얼굴에 화색을 돈다. 자막 그대로 가져와서 진 바이든을 표방했던 존슨 같은 경우에는 침묵 속에 긴장한 태도다 하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강력한 이민 정책 또 강력한 대중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분이 왜 머스크가 웃고 이렇게 젠스랑이 웃는가, 예. 표정이 어두운가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머스크는 순수 백인계 계통이고 그 다음에 젠스랑 같은 경우는 대만계 앙떼프리레다. 자막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만계 앙떼프리레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그 강력한 이미 정책과 그 다음에 대중 정책의 직격탄을 맞는 거죠. 젠스랑이 왜 이렇게 대만계인데 영향을 받느냐 하면 트럼프 때는 중국 본토 홍콩과 대만을 일국 일제 체제에서 트럼프가 상대방을 그렇게 정책을 피웠기 때문에 대만 역시 바이든 때는 우호적입니다는 예. 트럼프가 재진 걸 때는 굉장히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트럼프의 사실 그 압승 이후에 테슬라가 앞으로 그 부각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고 엔비디아에서는 계속해서 이제는 좀 향후 주가 여부와 관계없이 좀 차익 좀 실현해 주십사, 균형의 미학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TV 토론 이후에 오늘도 9% 테슬라가 급등했습니다는 전체적으로 한 15% 이상 급등했고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5% 정도 빠지는 형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쪽도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요즘 들어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강달러 부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이 대목은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갖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앨런 지도의 바이든 정부의 달러 정책이 투 트랙 스트레치 이원적 전략이거든요. 자막에서 이제 나오겠습니다는 이원적 전략은 뭐냐 하면 예. 아시아, 유럽 통화에 대해서는 약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통화 정책에서는 강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강달러의 약세 정책이라는 얘기겠죠. 예. 그러면 유로화 비중이 58%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는 아까 김천 PD께서 보여주셨습니다는 105에서 106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2022년 10월 달에 달러 인덱스가 113에서 114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105에서 106 정도니까 그때 대비해서는 약달러가 아니냐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강력한 달러 정책에 의해서 아시아 통화 대비해서 아시아 국가들은 달러 인덱스가 비록 2020년 10월에 비해서 낮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그 강달러 부담은 역대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수주로 보겠습니다. 통화치는 반대로 되겠죠. 위안화 달러 환율은 7.30 위안대에 근접하는 모습이고 원달러 환율도 어제 새벽 2시까지 처음으로 개정됐습니다는 역시 1,400에 근접하는 모습. 지금 뭐 예. 1,380원, 1,390원 정도 그렇죠. 1,400에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엔달러 환율은 김철 PD께서 오늘 보여주시겠습니다는 국제시장이 디스인플레 파월 발언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이 여전히 161엔 정도에서 움직이는 양상입니다. 예. 이거는 1986년 이후에 최고 수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통화에 있어서 미국의 강한 달러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환율이 7.30 그다음에 161엔 지금 이제 예, 뒤늦게 그렇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오늘 뒤늦게 나오고 있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최고 수준을 하는 상태에서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데 문제는 통화 수준이 이 통화치가 이렇게 약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변동성까지 확대되거든요. 변동성까지. 이건 엔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심지어는 원화 같은 경우는 베트남 동화라든가 인도네시아 루피바도 변동성이 상당히 그렇죠. 강해서 그때마다 일위 통화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요. 바로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시청자분이 인덱스는 낮은데 왜 우리가 강달러 부담이 2020년 10월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가 하는 것은 단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전 미국의 달러 정책이 투트랙으로 간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왜 유럽에 대해서는 약달러인데 이 아시아 통화 국가 이 상대로는 강달러를 추진하고 있는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페드가 또 파월이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 아시겠습니다는 2021년 4월 달에 미국의 인플레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일제 인플레 쇼크입니다. 예. 그때 뭐 어느 증권사에 무슨 아침 방송을 했던 사람이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다 해서 그때 정면으로 반박해서 그렇지 않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렇죠.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같은 해 10월 달에는 미국의 CPI 발표 2차 인플레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페드라든가 파월은 물가 안정에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꾸 일시적이다. 평균 물가제 도입해서 방관했거든요. 근데 제닛 앨런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 건드려 타월인데 야 당신들 일시적 보고 그다음에 평균 물가에 방관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물가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그때부터 달러 강세 정책을 추진했던 겁니다. 달러 강세. 왜 달러 강세 정책을 추진했을까? 코로나 사태에는 인플레가 코스트 푸시장 공급 측이지 않습니까? 예. 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통화를 절상시켜야 됩니다. 한번 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입물가 상승, 자국 통화 절상하면 바로 뭐냐? 수입물가 안정, 물가 안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공급망 붕괴에 따른 인플레 발생할 때는 평가 절상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중심국일수록. 이게 바로 앨런 독트린이다. 페드라든가 파월이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 미국 국민의 고통? 그러면 파월이 역할을 못하니까 주무장관인 환율 부서인 앨런이 환율 정책을 추진했던 거죠. 환율은 페드가 책임이 아니라 예. 사실 미 재무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1년 10월부터 아시아 통화 상대를 해서 강한 달러 정책을 취했고 왜냐하면 미국의 수입 물가는 대부분 다 중국, 한국, 일본이거든요. 유럽이 예. 비중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이니까 중국, 일본, 한국 두들겨 강한 달러로 유로화에 대해서는 사실 약세를 하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런 이원적 전략을 추진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시각도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아시아 통화를 상대로 강달러를 추진한 이유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 구도 자체를 바꾸려고 한다. 이걸 근본적으로 좀 변화시키려고 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네, 미중 패권 마찰에서 예. 중국이 자꾸 저가 수입하면 미국의 경제 독립성이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현지에서 반도체라든가 뭔가에서 그걸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보면 자꾸 미국이 아우타키적 자급자족 성격이 되지 않으면 자꾸 중국에 질질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글로벌보다는 아우타키적 성향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각국의 산업 적자 한번 보겠습니다. 업쇼링, 글로벌이 업쇼링입니다. 나가는 게 다 들어와라, 다 들어와라. 리쇼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아웃소싱 아니다, 인소싱, 인소싱. 그리고 세계에서 보면 이렇게 내보니까 국수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슬로벌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지금 탈세계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제닛 앨런 장관이 왜 평가절상 정책을 취했을까 하는 측면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자, 글로벌, 여기 비용이 높으면 다른 데 가라 하는 효율성 중심의 글로벌 전략이었는데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부품을 하나 쫙 안 돼? 그러면 현대차가 40년, 50년 동안 이렇게 했던 핵심적인 역량이 흩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국 효율성보다는, 글로벌보다는 안정성, 독립성이 중요하겠다. 예. 다 두라는 정책. 현대차가 그걸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차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높은 것도 지금 정의선 의장이라든가 정의선 회장이라든가 이런 게 추례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환율 사이드에 잘 적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 게 미래에 대해서 보는 시각. 그리고 뭐 정주영 그렇게 전 창업자에서 해보죠, 해봤어 하는데 정의선 이렇게 손자께서는 해보죠 하는 게 이제 창업자 정신에 지금 상태에서 가장 요구되는 정신이거든요. 이게 현대차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이 지금 그런 트렌드를 읽고 적응하는 것이 국가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차단해 있죠. 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내수를 육성시켜 있죠. 그렇죠. 내수를 시켜죠. 그러면 뭐냐? 내수 육성하면 어떻게 되냐? 수출은 달러 약세 정책이 되는데 내수를 육성시키면 달러 강세 정책을 취해있죠. 이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경제 대국일수록 자국 통화 강세를 쳐서 수출보단 내수 육성 제한. 또 한 가지는 다른 한편으로 자, 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공급망을 담당해. 그러면 아시아 국가의 달러 강세 정책을 취하면 자, 미국의 인플레는 아시아 국가로 수출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지금 미국이 이원적 전략, 제닛 앨런이 정말로 절묘하고 기가 막힌 달러 이원적 정책을 지원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미국이 달러 정책을 투트랙으로 가져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투트랙 전략이 세계 경제가 디플레 국면으로 빠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2022년, 2023년 예. 우리나라의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올해 2분기 이후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빠질 것이다. 전혀 그러지 않았죠. 왜 그러냐? 너무 이론적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대국에서 자국 통화 절상을 시킬 때는 사실 디플레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성장률 훼손 효과가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매력에 따른 인구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매력에 따른 인구입니다. 미국이 높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수출보다는 내수가 이런 거죠. 그러면 달러 강세를 아시아 국가로 해서 절상 정책을 하면 내수가 커지지 않습니까? 내수가 커지니까 경제 독립성과 안정성이 보장되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민간 저축률이 떨어져 2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때 아주 지엽적인 얘기죠. 지엽적인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까지는 글로벌에서 자금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아시아 국가를 통해서 강한 달러 정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에서 자금 빠져나 어디로? 미국으로. 한국에서 자금 빠져나 미국으로. 일본에서 자금 빠져나 미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은 거죠. 자막이 두 번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금융위 실물을 주도할 때는 평가 절상에 따라서 아시아 국가에 유입됐던 자금들이 전부 미국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세요? 미국 증시 화랑이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웰스펙 자산 효과에서 미국 경제를 쫙 이렇게 지금 유일하게 이제 강세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자국 통화 강세니까 글로벌 대상으로 시니어리티 이펙트, 글로벌 시니어리티 이펙트가 얼마나 큽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 이렇게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강세 정책을 하고 아시아 국가는 약세가 가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강달러 피해는 자, 아시아 국가에 그대로 전가되는 거다. 그렇죠. 전가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심국이 미국 같은 중심국이 평가 절상하면 일반적인 디플레 효과에서 세계 경제 침체 효과가 적다는 것을 꼭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평가 절상이라든가 이런 걸 수출이 안 되면 디플레에서 경제가 안 좋지만 미국은 내수가 커지고 세계 자원 유입하고 그래서 웰스펙트에서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요. 그런 측면에서 꼭
좀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1990년대 후반에 일본 엔화를 대상으로 한 강달러 정책, 그 루빈 독트린은 그 당시에 성공을 거뒀는데요. 이번에 옐런 독트린은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네, 성공을 거두고 있죠. 한번 그러면 1990년대 지금의 상황과 비슷한 루빈 독트린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프라자 합의, 이게 1999년 4월 18일 날 동경위안성에서 11시 8분에 79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 경제 난리가 났죠. 엔화 강세니까. 그래서 풀어졌던 것이 여프라자 합의입니다. 90년대 말에는 148엔까지 갔습니다.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미국 경제 인터넷에 의해서 제3차 혁명 상업장에서 경제 좋았죠. 이제 결국 외국 자본도 들어오니까 경제 더 좋아졌죠. 근데 인터넷과 같은 IT는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수학 체증의 법칙. 예. 성장률이 되더라도 공급이 확대되니까 물가는 안 올라가죠. 신경제 시대였죠. 자, 이게 루빈 독트린이 미국 경제를 강하게 부각됐던 겁니다. 그러면 30년 전 2021년 11월 이 옐런 독트린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각도에서 아시아 통화를 통해서 강한 달러 정책이 되니까 미국 자본이 자 일단 인플레도 안정됐죠. 또 아시아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다 들어오죠. 예. 주가 좋죠.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 아닙니까? 주가 그렇죠. 좋죠. 미국 경제 얼마나 좋습니까? 유럽의 지금 노랜딩이라 불릴 만큼 미국 경제 좋죠. 예.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유럽에 대해서는 약세 정책을 취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유럽은 유로화 강세 정책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유럽의 물가가 안정되니까 6월 달에 미국보다 앞섰어. 물가가 안정되니 금리를 낮췄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의 메커니즘에서 돌아가는 거다. 그렇죠. 돌아가는 거다. 그걸 이어시면 왜 지금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낮은데 아시아 국가의 부담은 최고일까? 오늘은 최상목 부총리께서 좀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예. 예,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법에 방어해야 될까? 지난번에 이창용 총리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이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4월 달에 일시적이라 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80원, 90원 얼마나 2개월 연속 지속되지 않습니까? 앨런 독트린 구대 화해해서 이렇게 되니까 아시아 통화를 대상으로 강한 달러 정책이 지속되는 거죠. 미국의 목적까지 달성될 때까지. 예. 이게 전체 구도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은요, 미국의 달러 강세 정책에 따른 자국 통화 절하 방지를 위해서 이 시장 개입을 해 왔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시아 국가들이 비상을 걸리죠. 왜냐하면 아시아 통화를 통해서 미국의 단 달러 정책이니까 인플레도 수출해 또 자금은 빠져나가. 아시아 국가들은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뭐냐? 이 현상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예.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메커니즘을 보겠습니다. 예. 미국이 아시아 통화에서 강하니까 아시아 국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자국 통화 약세죠. 그것이 위안화 약세든 원화 약세든 엔화 약세든. 그러면 술물가 상승하죠. 그러면 미국이 인플레 수출하는 것이 아시아 국가의 인플레 고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자국 통화 약세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국 통화 약세니까 우리나라 자금들이 미국으로 빠지는 거죠. 환차선 증대하니까. 자, 중국도 빠지고 일본도 빠진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 인플레 부담이 있죠. 그다음에 자금 빠져나가죠. 방어해야죠. 그러면 일본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 방어를 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 방어를 하지 않았던 거죠. 예. 않았던 거죠. 결과적으로 어떨까? 자, 지금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 중국이 이 통계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미국의 환율 보고에 있어서는 올해 들어서 약 39조 원이 달러 매도 개입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37조 원 정도 매도 개입한 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본도 지금 비상이죠. 엔저 때문에. 그래서 엔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냐 하면 지금까지 비용을 100조 원 정도 썼다. 근데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다. 예. 환율 수준은 개입 이전에 다 돌아갔으니까.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뒤늦게 자 환율 순위 올해 4월 달에 이창용 총리가 환율이 1,400원대 가는데 일시적이다. 무슨 얘기냐? 6월 달까지 계속해서 하니까 뒤늦게 환율이 1,400원 넘는 거 안 되겠다. 그래서 BOK라든가 그다음에 뭐냐? MPC 간에 국민연구원에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예. 통화 수합, 위안 수합을 확대했죠. 4월 달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창용 총리 그때 환율이 급등하는 것을 일시적이라 봤지 않습니까? 2개월 후에는 뭐냐?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화들짝 놀라서 MPC랑 같이 외화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체적인 구도 재편차에서 나오는 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이 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요즘 들어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 아닙니까? 네, 미국이 목적을 다 달성하지 못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CPR이라든가 이런 게 여전히 3%대입니다. 타겟팅 2%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통화 방해, 약세 방지에서 방어 통화에 근데 미국의 목적은 다 달성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통화들이 시장 개입하고 하는 것을 묶어두는 거죠. 어떻게? 환율 보고서에서.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환율 보고서 2015년서부터 적용했던 베넷 해치 카퍼의 요건이다 하는 것은 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이 있죠. 다들 시청자분이 아실 거로 봅니다. 근데 바이든은 트럼프 때 자의적으로 이게 보호 정책을 더 강화된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BHS 법안에 의해서 사실 만들었습니다는 바이든 정부는 앨런 주도하에서 아시아 통화에서 강세 정책, 아시아 통화들에서 아시아 통화에서 강세, 아시아 통화들은 약세하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밀어붙이는 것이 자, 베넷 해치 카퍼에는 2025년에 교육적지법에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꾸로 돌아가 보니까 예. 자, 1988년 옴니버스 액트 종합무역법에서 환율 조작국이란 수보 301조 100% 보호 관세가 나왔던 그때의 근거법이 1988년 미국의 옴니버스 액트 종합무역법에 의해서 바이든 정부가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그 88년 종합무역법에서 보면 미국의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는 전부 뭐냐? 환율 대상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2014년 환율 보고서 보면 자, 베넷 해치 카퍼에서 요건이 닿지 않더라도 잦은 시장 개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해서 뭐냐? 환율 관찰 대상국.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환율 관찰 대상국 다 지정해서 작게 시장 개입하지 말아라 하고 시장 개입에서 옥을 두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미국의 목적 달성할 때까지. 예. 그럼 트럼프 때 어떠냐? 트럼프 때는 김유재 AD께서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제넷 앨런이 중립적 입장을 하는 데는 트럼프가 뭐냐? 가장 지금 후회하는 인사가 제넷 앨런의 페드 의장을 그때 파월로 교체했던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그 왜 후회하느냐? 파월이 지금 보여주는 행태 보면 다들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형태든 트럼프가 재집권할 때는 제넷 앨런을 영입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의 바이든 정부의 아시아 통화를 대하는 강세 정책, 이게 이원적 전략이 제넷 앨런이 주도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트럼프 때는 어떠냐? 트럼프 때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 감정인데 일기 때는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때는 보다 강화된 형태로 이 형태를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의 원달러 환율 문제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게 예. 무슨 일시적이다. 아니다. 금리에 따라서 일시적이다. 아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까지 말씀한 전체적인 세계 경제 구도 하에 자, 경제 구도도 재편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인플레도 수출하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금융에 대해서 패권도 좀 확실하게 지고 따라가는 정책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국을 죽이게 다는 거다 하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